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한빛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와중에 이루어진 북러 정상회담이 한반도 안보와 세계 정세에 미칠 파장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민주당의 아버지 그리고 이재명 시대 등의 찬사를 쏟아냈다고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외에도 다양한 이슈들과 함께 저는 1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와 러시아 연방 국기가 울라지미르 민중은 동지께서 암격적인 상봉을 하셨습니다. 정부 제1보수상 제니스 만들어 오친 동지는 평양 방문이 이루어진 황홀한 야경으로 평양의 거리들을 김정은 동지께서는 두 나라 인민들의 염원인 북한과 러시아 두 정상 간의 만남에 국제사회가 모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을지 전문가 모시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국민대학교의 안드레이 랑코프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어제 저녁부터 해서 이제 언론이 계속 관심을 갖고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어제 오늘 언론에 나온 것들 보면서 교수님께서 이제 느끼신 것들을 오늘 자연스럽게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원래 어제 저녁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오늘 새벽에서야 도착을 했어요. 지각을 했습니다. 이게 평소에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지각을 자주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의 의도가 있는 건지요? 일단 그거부터 짚어볼까요? 의도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각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습관적으로 지각을 자주 한다. 원래 결혼하다가 이혼한 그 부인이 회교록 보면 데이트로 늦게 온 습관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정도로 개인의 성향의 문제이지 이게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의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마 그보다 습관이라고 조금 나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늦게 도착한 만큼 그러면 두 정상 간에 나눌 수 있는 대화의 분량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받을까요? 좀 줄어들지는 않을지.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생긴 게 아닙니다. 그렇군요. 지금 영상 공개된 거는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지금 나온 내용들만 봐서는 교수님께서 볼 때 좀 인상적이거나 눈에 띌 만한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어떤 부분들인가요? 이상하게도 구체성이 놀라운 정도로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양측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지만 기본 문제는 현 단계에서 그 무기 무역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무역에 대해 공개적으로 많이 일하지 못할 것 같아서 당연히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 체결할 조약 내용을 볼 때 약간 배울 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마 오늘 저녁이나 내일. 그렇다면 그 무기 무역에 관한 거를 얘기를 나눌 거라면 떠날 때도 북한을 떠나면서도 뭔가의 발표를 하거나 그런 것들은 좀 기대하기는 어렵겠네요. 당연히 무기 무역에 대한 공식적인 공개적인 자료가 확실히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발표를 할 수도 있다. 당연히 일부라도 발표될 것입니다. 러시아 이제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그 실제 이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방북한 목적은 뭐라고 보이십니까? 제가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는 포탄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대구경 포탄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놀라운 정도로 없습니다. 대구경 포탄. 맞아요. 지난 30년 동안 옛날식 포탄에는 필요 없을 줄 알아서 주로 비싼 고급 무기를 만들고 있는데 북한도 남한도
옛날식 사실상 그 제1차 대전식 포탄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 참호 전쟁, 참호 전쟁이 되어버린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가 많습니다. 첫째로. 둘째로는 제재 문제입니다. 예. 러시아도 북한도 제재 대상 나라였는데 네. 그들이 연대선을 보여주고 그 사실상 제재를 무조건 지킨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러시아 네. 지금 북한도 당연히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푸틴 대통령이 그 기고한 그 노동신문의 그 기고문 내용을 보면 예. 이것에 대해서 암시가 있습니다. 아하. 그 제재를 위반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지만 네. 제재에 대한 그 비판이 많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암시도 있습니다. 예. 이것은 둘째. 셋째로는 외교 게임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양 국가에 그 조금 압박을 가하는 방법입니다. 예, 미국에 대한 압박성. 맞아요. 그런 맞아요. 메시지를 던지기 네, 위해서. 외교 압박선입니다. 러시아 측은 북한은 당연히 돈을 벌 생각도 있고 아마 러시아에서 군사 기술을 얻을 희망이 있습니다. 예. 군사 기술이라고 하면은 북한이 받을 수 있는 건 이제 군사 기술이다. 맞아요. 그 러시아 고급 군사 기술이에요. 예. 그러나 그들이 받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그 북한으로 고급 군사 기술을 이전할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 사실상 손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북한은 아마 받으려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아마 우리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도 예. 알기 어려운 실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담의 내용은 예. 당연히 이것은 다 비밀보다 극밀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아마 수십 년 동안 배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기 때문에 더 급한 쪽은 러시아다. 이렇게 봐도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북한도 예를 들면 최근에 북한 언론 분위기를 보면 예. 중국에 대한 보도가 그리 많지 않고 러시아에 대한 보도가 참 많습니다. 네. 그 사실상 중국은 지금 그 북한을 후원하는 북한을 그 구조하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보도가 거의 없어요. 이것만 감안하면 북한도 관심이 많다는 것을 느낄 예. 수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뭐 전쟁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만 네. 북한에게까지 그렇게 포탄 손을 빌려야 할 정도로 시급한 상황이다. 지금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러시아 상황을 이용해서 그 러시아에서 적어도 군사 기술을 받을 희망이 있고 아마 다른 중요한 양보를 받을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에는 뭔가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장래에 그런 희망만 갖고 네. 지금 당장 군사나 아니면 포탄이나 아니면 인적 자원이나 이런 것들만 공급해주고 끝날 수도 끝날 있겠네요.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지만 하지만 예. 제가 보니까 러시아는 대북 군사 기술 이전을 많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방북 수행단을 보면 네. 누가 갔는가만 봐도 교수님께서는 이제 러시아가 왜 방북을 했구나 이런 것들 좀 알 수 있으시죠? 첫째로 거기에서 국방부 사람들이 많아요. 당연히. 둘째로 철도 공사. 철도 철도 맞아요. 예. 왜냐하면 그 러시아 입장에서 그 북한 수출 구조에 가치가 있는 것은 제일 먼저 예. 파견 노동자입니다. 파견 노동자. 네, 첫째로. 둘째 무엇입니까? 그 북한 동해 한국 구조입니다. 예, 동해. 바다. 예. 왜냐하면 그 러시아는 그 항구를 이용권을 받으면 네. 지금 블라디보스토크를 비롯한 러시아 연해주 항구는 예. 관리해야 하는 물건 화물이 진짜 많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항구는 라손을 비롯한 항구는 러시아와 철도로 연결시키고 그 후에는 그 러시아도 그 특히
중국을 비롯한 네. 회평양 지역 나라와 무역을 하기 위해 예. 좋은 조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 전력 생산 에너지 담당자들이 있는데 네. 왜 있을지 모릅니다. 원래 북한 화력, 수력 발전소를 재개발, 네. 혁신할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지만 아마이라한 희망이 러시아에 지금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와 같은 희망은 그 조금 현실주의가 부족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북한은 러시아에서 얻고 싶은 게 많아요. 문제는 무엇일까? 북한은 돈이 없다. 공짜로 러시아는 지금 공짜로 많은 게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 한두 가지 짚어보죠. 지금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을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네. 통해서요. 그렇다면 여기에 혹시 이제 군사 문제에 있어서요. 자동적인 군사 개입, 러시아에 북한에 뭔가가 일이 터졌을 때 이런 것들도 담겼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을지 모르지만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이나 내일에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그 90년대 말 삭제된 그 자동 그 군사 개입 그 공격이 다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게 만약에 담겼다면 오늘 저녁이나 내일쯤에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그 설명이신가요? 당연히 이것은 그 제가 보니까 공개 자료입니다. 아, 이거는 공개될 것이다. 61년에 공개 자료였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비밀이 아닙니다. 공개 자료입니다. 아, 1961년 예. 조약 때 당시 이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한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도 대체로 말하면 그 이와 같은 그 어떤 그 전략적인 파트너십은 듣기 좋은 말이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예. 왜냐하면 러시아와 북한 경제는 호환성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 북한이 국제 시장에서 잘 팔 수 있는 수출 품목이 그리 많지 않고 예. 이들 수출 품목 대부분은 러시아의 입장에서 가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에 줄 수 있는 그러한 수출 품목들은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다. 국제 시장이요. 예를 들면 우리는 북한 그 수출 구조를 보면 그 바로 그 2017년, 16년 핵심은 무엇일까? 석탄이다. 예. 그 다음에는 철광석을 비롯한 광물, 지하자본이요. 예. 석탄과 광물. 네, 맞아요. 러시아는 시베리아 주인이니까 당연히 지하자원을 수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이다. 수산물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네. 북한이 많이 수출할 수 있는 품목 가운데 러시아 측은 노동력, 엄밀하게 말하면 파견 노동자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내에서는 분위기가 일부에서는 한국 전쟁 이후에 가장 큰 위협이다. 이번에 이 이벤트를 놓고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일부의 의견이라고 봐야 됩니까? 기자 여러분들은 신문을 팔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끄러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2019년에 중국 시진핑 주석은 북한을 방문했을 때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어요. 그 제가 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아닙니다. 중요한 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불안해하거나 당연히. 위협적인 이벤트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거기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을지 의심스러워요. 예를 들면 2019년 중국 시진핑 주석을 방문했을 때 무슨 의미입니까? 그때부터 중국은 북한을 거의 조건 없이 후원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사실상 중국에서 나오는 원조로 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럴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러시아는 이러한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 군사기술 이전은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진짜 이러한 그 이전이 이루어질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과장평가입니다. 미국 측은. 중국은 당연히 그 조금 우려감이 있는데 중국은 북한을 완전히 통제, 독점적으로 통제할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희망. 희망이요. 당연히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는 중국에 대해서
별로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들은 약간 그 어떤 조심스럽게 중국을 관리해야 하는데 예. 그래서 그 중국에서는 어떤 공포가 있어요. 그 6, 7, 80년대 김일성 시대처럼 등골이 외교. 예. 당시에 북한은 러시아 측으로 넘어가지도 않고 중국 측으로도 넘어가지 않은 채 양측에서 많은 양보를 받았습니다. 예. 지금은 비슷한 정책이 가능하냐? 이것은 아마 중국 측이 걱정입니다. 예. 하지만 그 중국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 제일 먼저 러시아는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네. 중국을 도전할 의지가 없습니다. 예. 둘째로는 그 러시아 경제 규모와 러시아 그 전략의 구조를 감안하면 북한은 여전히 주변적인 지역이다. 예. 주변적인 지역이다. 예. 러시아가 어쨌든 뭐 전시 상황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뭐 맞아요. 우리가 감안은 하더라도 어찌 됐건 이제 북한과 이렇게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는 네. 이 상황에서 네. 우리가 취할 전략은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 제가 보니까 그 러시아와 그 관계를 유지하고 그 러시아는 그 기술, 그 특히 군사 기술을 북한으로 이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제일 똑똑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회담이니까 양측을 양보를 해야 하고 서로 그 감시하는 방법된 그 토론해야 협상해야 하는데 예. 그래도 제가 보니까 이것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6월 초순에 푸틴 대통령은 그 남한을 사실상 찬양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예. 대우크라이나로 사살 지원을 하지 않아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러시아 신호가 아닐까? 러시아도 한반도에서 러시아는 등거리 외교를 할 꿈을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 북한 측으로도 지나치게 가지 않고 남측으로 가지도 않고 어떤 양측과 그 등거리 외교를 유지하는 희망입니다. 예. 정상회담 이후에 또 일부 내용은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네. 또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 다시 모시고 또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을 같이 만들고 같이 가겠습니다. 여러분, 동료 시민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빛나는 승리를 가져다 줄 사람과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들이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가봅시다. 고맙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에 온다고 하니까 너는 소모당할 것이다 이렇게 충고하셨어요. 저는 4월 10일까지 완전히 소모되겠습니다.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점점 더 공식화되고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 출마 선언을 할지, 출마 선언을 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낼지 오늘 네 분과 함께 이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강성필 위원장님. 지금 언론 보도가 여의도 대산빌딩에 캠프 사무실 차렸다는 보도까지 나와서 이 정도면 이제 뭐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단계인 것 같은데 여기가 유력 정치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사무실이었다면서요? 뭐 터가 좋습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의도 국회 앞에 캠프를 차릴 만한 대규모의 사무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기운도 뭐 물론 중요하겠죠. 여기는 뭐 누가 대통령이 됐다, 여기는 누가 뭐 어쨌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그 사무실의 위치보다 본인의 메시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출마를 하겠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또 대야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아마도 제 생각에는 바로 눈앞에 닥친 원구성 문제는 또 어떤 해법을 내놓을 건지 여러 가지 질문에 닥칠 겁니다. 그래서 예.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윤 대표님. 장소에 그렇게 큰 의미 부여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지금 얘기 나오는 곳이 이제 전직 대통령들이 대선 때 캠프 사무실로 썼단 말이에요. 예. 정치인들이 거기를 자꾸 이용하는 이유가 뭔가가 또 있긴 할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의도 국회 앞에 이렇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단기 임대를 할 네. 수 있는 사무실이 여의치는 않아요. 또 중요한 것은 과거의 대선 캠프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빌딩에만 캠프를 차리지 않습니다. 예. 한 4-5개 빌딩에 이렇게 분산해서 그건 하는 왜 거지. 그렇죠? 워낙에 크니까요, 캠프가. 예. 조직본부, 정책본부 등등. 예, 그래서 근데 다만 또 그 빌딩에 들어갔던 다른 잘 안 된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 그래서 했다가 떨어진 분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런 우스갯소리로 재미삼아 하는 얘기 같고요. 예. 저는 사실 그때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여의도 국회 앞에 전형적으로 그런 캠프를 차릴 거라고 사실 예상하지 못했어요. 왜냐 한동훈 위원장이라면 조금 다른 해법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네. 예상을 했는데 네. 옛날에도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말 했었잖아요. 여의도 문법은 자기가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겠다. 이런 말 그래서 하셨었는데 전형적인 그런 예. 사무실 공간 이런 것들도 좀 예. 벗어날 거라고 근데 보시군요. 왜 여의도 앞에 가야 되냐면요. 많은 의원실에 이제 파견도 받거든요. 부자진들의. 그러면은 국회랑 가까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너무 멀어서 그러네요. 양쪽 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현실론들이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도 인정을 하고 캠프를 꾸린 것 같습니다. 예. 언제 출마 선언을 할지 또 출마 선언을 하면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계속 이어가 보죠. 이제는 그쪽으로 결심 굳혀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예. 뭐 그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결국은 주말이나 내주 초가 될 텐데 고민하고 있죠. 뭐 장소도 당연히 고민해야 되고 어떤 분들과 함께 할 건지도 고민해야 되고 어떤 메시지를 낼 건지도 중요하고. 자, 김정욱 전 행정관님.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는 23일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때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아마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총선 패배 이후에도 국정 운영 방향이 옳았다. 그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그 방향을 따를 것인가 안 따를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그 부분의 핵심적인 요지는 소위 본인을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했던 현직 대통령과 그다음에 당권 후보인 소위 한동훈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설정한 것인지의 문제가 아마 그날 모든 기자들의 질문 사항의 핵심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발표 메시지, 그러니까 모두 발언 자체에도 좀 어느 정도의 용산과의 그 그런 관계 설정에 대한 메시지 담길 저는 거라고 보세요? 거기에 대한 당연히 반응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국민은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어디에 포커싱을 줄 거냐. 그렇다면 국민의 포커싱을 준다라고 얘기하면 대통령과의 거리감을 두겠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여지가 분명히 있고요. 그렇다면 국민이냐 아니면 대통령이냐. 근데 장동혁 의원 표현에 의하면 그런 부분을 좀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본인이 말할 때는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자들이 집요하게 질문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른바 이제 백브리라고 해서 Q&A를 할 텐데 네, 그렇죠. 계속 반복해서 질문이 그래서 그 들어가겠죠? 내용이 핵심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또 하나의 내용은 본인 출마의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도 큰 논란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192대 108이라는 초라한 결과를 가져왔던 당대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이 그런 어떤 패배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왔을 때는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통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마땅치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자체가. 근데 무엇을 갖고 나올지가 아마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정치력을 보여준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백풀이겠습니다만 최혜병 특검법 문제랑 대통령 부인 명품백 및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백불을 살 것인가. 저는 뭐 그 정도의 현안이 중요한 거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앞으로의 구상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핵심적인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방금 다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 민감한 현안들 그 부분에 아마 기자들도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박 위원장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부분, 이게 사실 스탠스를 잘 잡기가 매우 어렵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요. 어느 정도의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에 출마를 하시게 되면 이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피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우리 당 대표지 않습니까?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선은 또 그 민주당의 지금 탄핵을 몰아붙이는 그러한 공세에 대해서는 또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당정 관계에 있어서 과거의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충분히 당정 관계에 있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또 있는 것이죠. 예, 그러한 측면에서 두 가지 면을 동시에 언급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마 담기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 두 가지라고 하면은 당정 관계에 있어서의 두 가지 당정 관계와 메시지는? 야당 관계죠. 대야 관계. 예, 이 두 가지에 있어서의 메시지는 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러한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들한테 우리 보수 정치 세력이죠. 우리 보수 정당의 비전을 이렇게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래에 대한 꿈이나 목표가 분명히 담겨야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 가지 좀 의제들을 지금 두 분께서 던져주셨어요. 과연 김건희 특검법, 또 최혜병 특검법 이런 것들도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출마한다면 네. 그 내용을 출마 선언에 담든 안 담든 네. 기자들의 질문이 거기에 당연히 집중될 건데요. 어느 정도 대략적인 입장을 밝히시지 않아요. 그때 입장을 보면 네. 이게 뭐 상황 변화가 있을 건지 출마 선언 보면 거기에 어느 정도 충분히 내용이 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범죄자 세력을 심판하는 겁니다. 2조 심판하는 겁니다. 2조 심판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민생입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이종석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윤 대표님, 지금 총선 때 책임론 이야기 나오면서 같이 지적이 됐던 것들이 2조 심판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또 조국 대표에 대한 비판. 이거 너무 집중해서 오히려 더 중도층 표가 이탈을 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총선 당시와 비슷한 스탠스로 야당에 대한 공세를 할 걸로 예상하시는지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는 그 유권자가 바로 당원이고 또 지지층일 겁니다. 이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은 일반 국민들의 민심과는 조금 더 차이가 있죠. 그 이재명 대표와 지금 오늘날의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따라서 그러한 표심의 소구력을 가지려면은 결국은 지난번 총선에서 2조 심판을 들고 나왔던 프레임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다. 또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에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내놓은 메시지들을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날선 비판을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뭐 헌법 84조 얘기라든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운데 다만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둘러싸고 나왔던 아주 뼈아픈 지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안이 없었다는 거였어요.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집권 여당으로서 이 정부와 어떠한 정책을 갖고 비전을 갖고 국민의 민생을 해갈 것이냐라고 하는 대안 부재론이 있었는데 아마 한 위원장이 지난 한 몇 개월 쉬는 동안 그 바로 대안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출마 선언에서 한동훈 표 정책이 뭐냐라는 게 있으면 나름대로 합격점을 얻을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지난 총선이랑 똑같은데라고 하는 피로감을 줄 것 같아요. 강성필 위원장님,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가 더 좋습니까?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야당에 대한 공세를 기존처럼 거세게 하는 게 더 오히려 야당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확 다른 스탠스로 가는 게 더 도움이 될지요? 사실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첫 번째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는 게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공격을 해주는 것은 이제 썩 그리 저희한테 위협적이지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당이라는 건요,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으로서 국민을 본다. 그러니까 뭘 봐야 되냐? 지금 민생이 어렵잖아요. 또 의사들이 집단 휴진하고 있잖아요. 눈앞에 해결을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자꾸 국민을 보지 않고 민주당을 향해서 정치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국민들 보시기에 지금 나는 당장 병원 가야 되는데 의사들이 휴업을 해가지고 걱정이고 또 북한에서는 뭐 오물풍선 보내고 있고 지금 각종 민생 입법은 통과되어야 되는데 왜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써주지?라는 불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공격을 계속해서 하는 거는 결국 그 민주당으로서는 그리 나쁜 건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에게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앞서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는 건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은요. 국민의힘에서 총선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가지고 나온 정책이 뭐였냐면요. 김포시 서울 편입이었어요. 네. 지금 목련껏 졌는데 지금 김포시가 서울 됐습니까? 저는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출마 선언하면 기자들이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김포시는 언제 서울되냐고. 그런데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책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이해도가 있다면 누군가가 김포시 서울 편입을 제안을 했을 때 거절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만큼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경험이 부족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결국에는 경험에서 나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책으로 배울 수가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안 그래도 여소야대 이 상황에서 이 국정을 이끌어가고 이 야당과의 상대하는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실패한 당대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김 전 행정관님, 당정 관계 이것도 좀 짚어보죠.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대통령 임기는 한참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총선 때는 용산의 쓴소리를 계속했습니다. 이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가장 딜레마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때 4번이나 충돌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명품백 문제로 한번 충돌이 있었었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문제와 관련해서 또 충돌이 있었었고, 의대 정원 문제, 그다음에 이종섭 국방부장, 전 국방부 장관 논란이 있었고, 최근에는 뭐 확인 안 됩니다만 사석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 전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핵심은 그런 거죠. 2년 동안 국정운영 지지율이 20%대 또는 30%대에 갇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당이 문제 제기를 해서 국정 방향을 바꿀 수 없다면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 방향을 바꾸게 하려면 지금에 있는 당이 자율성을 갖고 대통령에게 그런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 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 힘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그리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저주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서 용인할 것인가. 과거에 아시겠습니다만 이준석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김기현 당대표까지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 당대표들은 무참하게 대부분 다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딜레마 사이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뭔가의 국정 운영 방향으로 뭔가 얘기했을 때 또 다시 충돌이 벌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192 대 108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국정 운영 방향은 옳았다. 홍보랑 소통이 잘 안 됐다라고 말씀하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의힘은 뭐만 하면 됩니까? 소통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변하겠습니까?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든 아니면 뭐 지금 출마를 하겠다고 얘기한 나경원 의원이든 이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 비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국민이든 중도층이든 아니면 뭐 보수 지지층이든 당원들에게.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순간 그때부터 대통령실과 또 각을 세워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복잡한 셈법들을 뚫고 나가야 된다. 그러기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에서 보였던 모습은 그 정도의 능력은 못 보여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매우 좀 어지러운 전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박 위원장님께 짧게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당정 관계 딜레마인데 어떻게 이거 한 전 위원장이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일단 한 전 위원장님이 대통령을 그 사람이라고 칭했다는 거 완전히 가짜 뉴스고요. 그 부분은 뭐 저랑 한 전 위원장님이 직접 연락을 하면서 확인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백하게 좀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전 위원장님이 뭐 정책이 없다, 비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선거 기간 내내 2월 달에 국민 택배라 그래서 예. 정책 선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금투세 폐지라던가 부가세 네. 유보라던가 이러한 정책들이 계속해서 발표됐던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이종섭과 대파, 뭐 대파빈, 대파 가방 등등으로 인해서 네. 정말 그냥 묻혔죠. 어찌 보면 민주당의 그 선동 정치가 먹혔습니다. 민주당의 선동 정치가 먹힌 덕분에 우리가 내놓은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고 이번 발표에서도 충분히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굉장히 무게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 그러한 네. 부분에 있어서 아마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관계 하나만 좀 교정을 네. 아까 그 사람 말씀하셔서 뭐 제가 기사를 본 거니까 말씀하신 게 네. 맞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대파나 이종섭 문제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선동의 문제가 아니었죠. 대통령이 대파 가격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 대파는 좀 맥락이 있었잖아요. 아까 그다음에 네. 이종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이 호주 대사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갈등의 문제를 국민의힘이 풀어내야 된다는 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저희가 준비한 논점에서 다소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이 이슈는 이 정도 다루도록 하고요. 지금 국민의힘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볼게요. 당 내에서 때 아닌 좌파 논쟁, 보수 정당 내에서 좌파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일지 영상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전통적 우리 당 지지자들이 볼 때 우리와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이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 주변을 에워싸고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우려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뭔가 딱 봤더니 내 운동권 출신이라는 거야. 외연을 넓혀야 될 거 아니야. 자기들을 반대하는 사람까지 설득해가지고 자기들 도와주게 만들어야 될 판에 경고하는데 들어올래 맞다이로 들어와. 상대해 줄 테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평당 2,100만 원이 나올 수 있는지 꼭 좀 오늘이라도 민주당에서는 저를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제발 좀 고소하길 바란다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요. 저분이 저런 거 하라고 제가 모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김경률 전 비대위원장을 영입한 게 과연 누구냐? 이철규 의원이었다. 아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었다. 이걸 가지고 이게 진실공방 국면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윤 대표님, 예.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사실은 뭐 누구의 말이 맞다 틀렸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이 김경률 이제 회계사죠. 또 진중권 교수 이런 분들 소위 말해서 한때 진보 진영의 다소 몸담았다가 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민주당에 상당히 비판적인 특히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상당히 이제 민주당을 비판했던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사실은 지난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는 색깔을 좀 드러냈었습니다. 좀 보수 정당과 호흡을 맞추는 것도 많이 있었고요. 다만 결정적으로 이제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여당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느냐 그 시점을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영입을 제안했던 시점이냐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비대위에 들어야 할 시점이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의 기억 속에 가장 뇌리에 박히는 거는 사실은 그 문제의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이랑 가깝고 서로 함께 현안을 논의하는 게 그렇게 숨길 만한 일도 아니고 또 그것이 그렇게 또 비판받을 일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왜 국민의힘에서 논란이 되는지 사실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박 위원장님께서는 SNS에 또 장문의 글을 네, 맞습니다. 나름 네.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 같아 보여요. 그 글을 읽어보면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경률 회계사랑 참여연대에서 같이 활동을 했죠. 2012년부터 해가지고 같이 활동을 했고 사실 오랜 인연이죠. 저랑은 그렇긴 한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대화도 이 영입 과정에서도 나누셨던 영입 거죠? 과정에서 나눴던 거는 이제 그날 12월 6일 날 그날 예. 이제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12월 6일 이렇게 있어요. 그날 이제 홍승기 교수님이 인하대 로스쿨 교수님이신데 이 홍승기 교수님이 고려대 로스쿨 출강할 때 제 스승이었고 제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승기 교수님 저 김경률 회계사 셋이 만난 거죠. 셋이 만났는데 점심은 김경률 회계사랑 저랑 둘이 먹고 차를 이제 셋이 먹었어요. 그날. 예. 그래서 이제 사진도 같이 찍고 홍승기 교수님도 그날 이제 페이스북에도 올리시고 그러셨는데
그 다음에 올렸죠. 비대위원 되시고 나서 그 사진을 올리셨구나, 홍승희 교수님은. 근데 그날 이제 뭐였냐면 결국에는 이제 제가 11월 말에 저는 인재 영입 제의를 받았고 뭐 김경률 회계사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밥을 먹으면서 자기도 인재 영입위원회에서 연락을 받았다. 누구에게 받았다 이 얘기도 뭐 그 얘기는 없었어요. 그 얘기는 없었고 예. 영입을 받았다. 근데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러길래 저보고 어떻게 할 거냐 하길래 저는 들어갈 생각이다. 그랬더니 본인은 뭐 고민 중인데 뭐 고사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안 들어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홍승희 교수님이랑 차 마시면서 얘기하면서 그 홍승희 교수님은 저랑 김경률 회계사 보고 같이 이렇게 들어와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하고 저희들이 설득을 했어요, 그날. 예. 예. 그리고 나서 이게 그게 12월 6일이고 그리고 나서 12월 8일 날 수도권 서울에서 6석 이긴다는 보고서가 당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고맘때쯤 이제 그 당에 그 박은식 의원한테 제가 수락을 했어요. 인재 영입에 대해서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수락을 했는데 인재 영입위원회 다음에 이제 바로 열리면 저희가 이제 결의가 되고 제가 들어가는 순서였던 거죠. 수락이 됐기 때문에. 근데 12월 8일 날 6석 이긴다는 게 발표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12월 13일 날 김기현 당대표가 사임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의 모든 그 기능이 다 마비가 돼요. 인재영입위원회도 완전히 올스톱이 되는 거죠. 싹 다 마비가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고 저는 이제 영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붕 뜬 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12월 26일 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한 다음에 이철규 당시 인재영입위원장이 사임을 한다고 합니다. 그 사직의 의사를 표시를 했어요. 그러고 결과가 안 나오다가 1월 3일 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공동 인재영입위원장이 된다고 하고 1월 5일 날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러면서 1월 8일 날 인재영입위원회에서 그 박상수 변호사님 그 저기 인재영입을 결의한 다음에 영입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죠. 그 사이에 1월 6일 날이죠. 그날 이제 그 사이에 1월 6일이었나요? 그때 이제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임명된 날이 그 사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임명된 게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면서 임명된 거는 맞지만 이날 그 뭐 홍승기 교수님까지 해서 3명이 모여서 그날 얘기를 우리가 셋이서 이야기를 나눴고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김경률 회계사를 저희가 좀 설득을 했고 들어오시는 게 좋지 않겠냐 같이 이렇게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철규 의원의 주장이 좀 틀린 부분이 있다. 틀린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그러면 김경률 회계사가 그때 저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제가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강 위원장님. 민주당에서 볼 때는 지금 이 공방 어떻게 보이세요? 일단 저는요, 이 좌파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올드해요. 저희 민주당은요, 이 진보라는 말은 쓰지만 이 좌파라는 말 쓰지도 않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이상하게 아직도 좀 극단적인 사상적인 단어, 뭐 자유우파란 말을 쓰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근에 박영선 민주당 전 의원을 총리로 임명하려고 하고 양정철을 비서실장으로 지명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도 주변에 좌파밖에 없는 건가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여론조사를 이 전당대회 룰로 추가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국민의힘이 총선을 치르면서 아무래도 중도에 대한 확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당원 100%에서 국민 여론을 넣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주변에 다소 좌파가 있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각종 여론조사 보면 중도 확장성이 떨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으로서 이게 탁월한 선택이라고 보고 저는 또 진중권 교수가 좌파라고 생각도 안 하고 우파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금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 전 행정관님. 그 전당대회 룰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그 부분 짚어보죠. 지금 전대 룰이 당원 80%에 일반 여론 20% 이렇게 정해졌는데 이게 결국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룰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이십니까? 이제 절충형으로 보이는 거죠. 뭐 7대3 정도로 가는 게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 당이 그래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구나. 총선 패배의 어떤 흐름들에서 반성적인 방향선회를 하는구나라고 들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8대1을 하니까 어중간하게 지금 봉합을 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 자체는 저는 어쩔 수 없는 기준이었다. 여전히 총선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당원들 100%만 요구했을 때에는 폐쇄적인 정당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이제 전
좀 더 안타까운 건 뭐 예를 들면 왜 이런 싸움들을 할까? 그러니까 당이 지금 친윤 대 친한으로 갈라져 있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려고 노력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 그 공천 때 아시겠습니다만 좌파 운동권 척결하겠다고 주장하시면서 그런 분들을 모시고 와서 공천을 준 일이 있었던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김경률이던 이런 분들이 적어도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나 민심을 정확히 파악해서 대통령에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제대로 됐다면 이런 참패를 안 했을 거다. 이게 우리가 국민의힘이 얻은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훨씬 더 확장해서 전당대회라고 하는 건 당의 지도부를 세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요구를 훨씬 더 많이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흐름들이 저는 압도했어야 되는데 그 흐름이 압도하지 않았다는 건 여전히 대통령과 대통령을 위시하고 있는 친인 그룹들의 그립이 매우 강하다. 저는 그래서 이런 그립을 통해서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이 의중이 개입할 여지 또는 과거 김기현 당대표를 만들 때 100%로 갔던 과정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를 들면 당내의 세력과 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 자체가 당의 폐쇄성이라는 측면, 그러니까 20%가 확보는 됐습니다만 좀 매우 우려되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전당대회 과연 어떤 후보들이 나올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가급적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표가 안 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나경원 의원 같은 이런 경우는 은근히 그거를 이용을 해서 그쪽에 좀 지지 세력을 갖다 자기한테 끌어들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보면 전체 국민이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1등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심을 볼 것 같으면 대표가 될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전국에 가서는 출마를 포기하지 않을까? 저는 사실은 뭐 죽었다 깨도 반유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권을 다시는 빼앗겨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친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뭐 무슨 친윤계 뭐 지지든 비윤계 지지든 반윤계 지지든 표를 얻으러 만약에 출마를 하면 어떤 표든 마다하지 말아야죠. 저는 계파에 줄 서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제가 어느 특정 계파하고 손잡고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표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 윤 대표님, 뭐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는 뭐 사실 자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계속 나오니까요. 친윤, 반윤. 나경원 의원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거 친윤계로 보는 거는 맞습니까? 분류상으로요? 나경원 의원 본인이 친윤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는 좀 불가능하겠죠. 과거에 연판장 사태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작년인가요? 당대표 후보로 나올까 봐 김기현 전 대표를 세우기 위해서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렸고 결국은 이제 나경원 의원이 본인이 스스로 포기를 했죠. 그런 사건이 있었던 마당에 사실 나경원 의원이 친윤이 된다? 그거는 좀 너무 나간 얘기 같아요. 아니, 그런 나경원 의원이 어쩌다가 이제 친윤계의 대표 주자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일반 당원들과 국민들이 보시는 이제 국민의힘과 또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 정치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에 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용산과 충돌을 몇 차례 빚었잖아요. 그거는 뭐 당연한 사실이죠. 또 한간에는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예전처럼 그 20년의 어떤 인연만큼 가깝지 않다라는 것도 사실은 공공연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 식사 제안도 좀 거절이 있었고, 다만 앞으로 어떻게 풀려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또 누가 보더라도 명실상부 보수의 최고 대권 주자예요. 미래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현재 권력과 또 다음 대선이라고 하는 미래 권력을 지향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이 미묘한 관계를 봤을 때 이른바 친윤, 정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보수층에서는 불안감이 있을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됐을 때 혹시 또 지난번 총선처럼 충돌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후보는 뭐 그래도 나경원 의원이 아닐까? 요런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배경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대항마로 거론이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우리 박 위원장님, 지금 조금 전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선언 장소, 이게 아마 국회
기자회견장이 될 것이다. 이런 지금 보도가 있거든요. 저희가 네.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예. 만약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무난한 장소를 선택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장소 선정에 따른 뭔가 메시지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들도 있을까요? 제가 지금 아직 사실 저는 시간 장소를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예. 진짜 모르고 있어서 네. 지금 국회라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저는 좀 혹시 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들으셨거나 아니면 예상했던 정보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지금 보도 내용이라고 전혀 봐야 뭐 될까요? 짐작도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정보가 지금 공개되고 있는 건 아니어서 제가 지금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서 한번 방송이 끝나고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이야기 계속 좀 이어가 볼게요. 친윤계에서 지금 대항마로 이렇게 세웠는데 결국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과 1대1 구도로 나경원 의원이 뭔가 추대하는 방식이랄까요? 그렇게 1대1 구도가 될 거라고 보세요?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마음이 복잡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총선을 겪으면서 모두가 이제 알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저 또 뭐 제 공보물에도 한동훈 위원장과의 사진을 공보물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한번 기사가 정리돼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을 누구와 썼느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누구와 찍었느냐, 누구와 쓴 걸 공보물에 썼느냐, 찍은 거를 공보물에 썼느냐 했을 때 우리 당 후보들은 압도적으로 한동훈 위원장과의 사진을 썼습니다. 그거는 정말 우리 당에서 총선을 치른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나경원 의원도 본인도 지금 아마 그거를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본인에게 어떤 그런 친윤이라고 하는 이러한 저기가 씌워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는 있을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정치는 현실이니까 자신의 어떤 득표 전략을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또 도외시하고 가기는 또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게 아마 지금 나경원 의원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일 것 같고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운 그런 지금 문제 중에 하나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후보 또 어떤 사람들이 거론됐는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인터뷰 내용 들었었는데 유승민 전 의원 거론이 되고 있어요. 나올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일 것 같은데 선택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은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안 나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친한데 친윤의 구도가 좀 사라지게 되는, 희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비윤의 구도가 두 갈래로 나눠지기 때문에 사실 다시 친윤이 당권을 잡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러면서 이제 나경원 의원이 지금 돋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총선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원 유세를 가잖아요. 그중에 좀 지적됐던 게 뭐냐면 후보가 돋보이는 게 아니라 본인이 돋보인다. 본인 말을 많이 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총선을 관망을 해보니까 유일하게 서울에서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원 유세를 와도 그 존재감이 사그라들지 않는 국민의힘 후보가 나경원 후보였어요. 그만큼 존재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친윤 진영에서도 한동훈에 대항해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는 나경원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가 설 자리가 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 의원이 지금 상황에서는 과거의 연판장이라든지 그걸 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따지고 보면 확실한 적이 아니면 다 우군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야 큰 정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무래도 당권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의 양강 구도로 가는 거지 그 자리에 유승민 전 의원이 설 자리는 없을 것 같다. 어대한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당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우리 강 위원장님이 전망하시기로는 나경원 의원의 당선 가능성도 꽤 높다라고 예상하고 계세요? 당연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구도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지금까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두고 당권 주자에만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 후보로는 지금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당권 주자가 정해지면 최고위원 후보들도 두각을 나타낼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친한동훈계 최고위원들의 무게감과 친윤 최고위원의 무게감이 비교가 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친한동훈계 최고위원들의 무게감이 확실히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누가 보기에도 진용이 조금 위축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 저는 그 최고위원들의 등장이 매기 효과가 아니라 나비 효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나경원 후보와 시너지를 발휘를 해서 어대안의 구도가 깨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김종우 전 행정관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제가 볼 땐 고차 방정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권 후보, 당권 후보, 네. 서울시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라인업이 되느냐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합종 연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예. 생각이 들거든요. 전 그런 차원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나오시기 힘들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하시는 분은 못 나와요. 예. 결단을 하신 분들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예. 계속 고민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고민한다는 건 그럴 만한 영역이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다면 유승민 의원은 지금에 있는 국민의힘 구조가 깨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예. 깨졌을 때만 유승민 의원이 나올 수 있는 룸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예. 들고요. 저는 나경원 의원이 출마했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친윤 후보로 나온다고 봐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 고령위원회에서 본인이 나오겠다고 얘기했다가 해고를 당하신 분이에요. 네. 그다음에 연판장이 돌았어요. 근데 본인이 나오겠다는 게 확고해요. 전 그렇다면 본인이 예를 들면 반윤의 깃발을 들고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네. 친윤의 깃발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예. 것이고, 전 그렇다면 대통령이 내락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친윤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뭔가 공감대가 있었겠죠. 전 그렇다면 80대 20이라는 구조가 분명히 있다. 그것이 당이라고 하는 조직이 80이라는 측면이 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고리를 통해서 소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 구조 아래 본인이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예. 들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장, 대권, 당권이라는 역학구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오랜 정치를 하신 분이라면 그런 역학구도를 통해서 자기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여론의 힘이라는 게 너무 지대하고 막강하기 때문에 네. 그걸 뚫을 수 있을 만큼 지금 친윤 세력들이 국민에게 신뢰받고 있는가, 네. 이게 지금 가장 제가 볼 때 큰 예. 문제점 중에 하나겠죠. 예, 박 위원장님. 네. 지금 나경원 대 한동훈 이런 1대1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꽤 높아 보여요. 자, 그렇다면 이 구도로 이제 치러질 경우에 용산에서는 뭐 당연히 쉽게 개입은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는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에 선호하는 후보는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대통령실 쪽에서요. 글쎄요, 뭐 나경원 의원도 연판장을 받은 후보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또 비대위원장으로서 또 하면서 그 선거 때 필요한 하실 말씀을 했던 후보고, 예. 네, 뭐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는 이제 우리 같은 당 안에서 이렇게 나누는 거 참 싫긴 한데 친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후보는 사실 없는 상황이에요. 네. 없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이제 뭐 어떤 움직임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움직임에 대해 나경원 의원이 아직 후보는 아니시니까 나경원 예. 의원이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거를 진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부담감을 가질까? 분명한 거는 그 소위 말하는 친윤이라는 이런 그 정치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예. 그 정치 세력의 조직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다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건 예. 분명 누구든 인정할 수 있는 문제인데, 네, 네. 지금 우리 당의 당원이 80만 명이 넘어요. 저도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저희 당협도 한 3천 명 정도 되거든요. 당원들이. 당협위원장이 얘기한다고 그 당원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예. 예, 이게 그 당원들의 적이라는 것은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있을 텐데, 네. 분명한 건 우리 당원의 지지자들의 민심은 분명하게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직이냐 그와 같은 어떤 당원들의 여론조사상의 민심이냐 사이에서 아마 나경원 의원도 계속 그 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 좀 선명한 어떤 그런 비전이나 이런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동훈 위원장의 좀 더 몸이 가볍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선거라는 게, 저도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참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이 구도심 지역에 있는 우리 전통 지지층과 신도심 지역에 있는 젊은 층과 중도층, 네. 이 둘을 동시에 공략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선거가 진짜 힘들어지더라고요. 네. 머리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지는 거죠. 선거는 좀 감명하게
선명하게 나가는 게 오히려 몸이 가볍고 네. 이게 말도 움직임도 편해지는 게 있거든요.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한 면에서 벌써 아까 그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뭐 친윤이든 비윤이든 반윤이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들이 본인이 생각이 지금 너무 많고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 네. 몸이 무거우면 선거에서는 분명히 불리한 지점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나경원 의원의 머릿속이 아주 복잡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볼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민주당 내 최고위원 회의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요.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역사는 민주당의 이번 당원 당규 개정을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시대 이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저를 임명해 주신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예, 지금 얼마나 이제 이재명 대표로 똘똘 뭉쳐 있으면 이런 표현이 나올까 싶기도 한데 강 위원장님, 21일 날 지금 사퇴설이 나오고 있어요. 연임에 도전한다고 봐야 할 텐데 대안이 없다고 봐야겠죠, 민주당으로서는요. 뭐 이제 대안이라는 표현보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리더십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어떤 여당과 대통령실을 하나의 힘으로 모아서 견제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당 내외 어떤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맞설 대항마는 사실상 부재한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당내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이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평가는 다 다를 것 같은데. 저런 소리에 있어서는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좀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부적절했다. 저 부적절했죠. 개인적으로도 사석에서나 장난으로 할 수 있는 말을 공개적인 석상에서 저렇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건 이재명 대표를 위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더 민망하게 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윤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다른 정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가리는 더불어노동당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북쪽에 너무 좀 가까워진 그런 모습. 네. 수령님도 아니고요. 무슨 아버지라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정말 낯뜨거운 얘기고 저는 저분이 이재명 대표를 정말 어떻게 보면 망신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거는 제1야당으로서 정말 창피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재명 대표가 좀 나서서 좀 그러지 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저 강민구 최고위원보다 더 문제인 게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저런 식의 이른바 명비어천가, 미비어천가 많이 불러왔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제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당원들에게 보여주기 안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하질 않고요. 사실 조금 즐기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요. 저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재명 대표가 좀 나서서 우리 당이 아무리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돌아가는 건 맞지만 이런 식으로 나를 너무 이런 신격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좀 서로 자제하자.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좀 제재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윤리위에 제소가 됐다고 해요. 어떤 이슈 때문인지 영상 보고 짚어보겠습니다. 이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또 김기현 전 대표가 징계 요구안에 동참하는 서명을 하셨고 여당 의원들이 적극 동참할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소 요건을 갖추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의원들에게만 대통령에게도 할 말은 하라고 하는 것은 내로남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17인의 의인이 있으리라 믿고 소신을 드러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 전 행정관님, 지금 윤리위 제소, 과거에도 보면 숱하게 많은 의원들이 윤리위에 제소됐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든지 아니면 아예 논의조차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이번엔 좀 다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윤리 제소한다고 이게 처벌 조항이 될 만한 상황인가? 제가 볼 때 정치적인 행위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상조차 안 정치적인 된다.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의도,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의도는 일부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 랩독이라고 얘기하는 학술적 용어입니다만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거 아니냐는데 이제 일부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니라 전체 언론을 싸잡는 것 같다라는 뉘앙스 때문에 상당히 언론계에서나 반발이 많았던 측면이 있는데
그 이후 SNS를 통해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상황입니다. 좀 그래서 뭐 랩독, 왓치독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언론의 기능, 그다음에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와 관련해서 계속 활용되고 있는 학술적 용어인 것이고요. 뭐 만약에 그렇다면 이재명 당대표가 그날 현장에서 언론 여러분 랩독이 아니라 왓치독이 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냥 애완견이라는 표현인데 그 자체가 전 그래서 개혁신당에서 이 문제 관련해서 뭐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저렇게 비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SNS를 통해서 분명히 당대표가 입장을 밝힌 내용을 저렇게 제기하고 있는 것들은 오히려 더 정쟁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가서 예를 들면 이런 발언과 관련해서 본인이 한 얘기와 관련해서 일부 문제가 있어서 SNS에 유감까지 표명을 했는데 다시 이 내용을 가지고 윤리위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뭘 한다? 네, 유감 표명까지 전 했기 그럼 때문에. 앞으로 국회의원들 국회에서 아니면 어디 가서든 아마 쉽게 발언 못할 거요. 저것이 만약에 처벌 조항이 된다면. 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 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충분히 제소할 만한 이슈라고 보십니까? 저는 언론에 대한 좀 굉장히 잘못된 시각을 드러낸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 또 어찌 보면 가장 지지율이 높은 대선 후보에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정도의 윤리위 제소를 가지고는 이런 거를 불편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윤리위에서 판단하고 말고는 이제 별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윤리위 제소는 충분히 당할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윤리위에서도 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수준의 그러한 좀 뭐 경고가 될 만한 것들은 해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정치인의 발언이라는 게 점점 이렇게 좀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브레이크를 잡을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뭐 다수당이 또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그런 수준의 경고 메시지도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민주당이 사실 뭐 민주당의 아버지 막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민주당이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냥 솔직하게 좀 이건 좀 과했다. 왜냐하면 대표도 스스로 유감을 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과했다 하고 스스로 약간 이런 것들은 좀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들한테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길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정쟁의 대상까지 될 거는 아닌 것 같고, 이런 거는 좀 이제 서로 조심하는 수준에서 그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이슈 모두 다 짚어봤습니다. 정치권 이슈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이어서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호중 씨 관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호중 씨, 오늘 조사에서 경찰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그다음도 뭐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음주운전을 포함해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을 했고, 마신 술의 종류, 양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모리 카드 직접 제거하신 건가요? 하고 사고 현장 직후에 떠나신 이유 뭔가요? 음주운전이 추가됐는데 혹시 사고 당시 만취 아니었다는 입장 인정하신가요? 죄송합니다. 매니저한테 대리다수 부탁한 적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신가요? 소주 10잔 마셨다는 입장도 그대로신가요? 네, 음주운전 사고, 뺑소니 사고 낸 지 40일 만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재판에 넘겨지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생겼어요. 두 분 모시고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보죠. 안 기자님, 일단 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재판에 넘겨지는 거는 사실 뭐 절차적인 문제인데 어떤 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지. 논란이라고 보기까지는 뭐 무리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김호중 씨가 구속이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고, 소속사 차원에서도 이 피해자와 한 35일 만에 또 합의도 했고, 이 전관 예우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를 해서 돈도 쓸 만큼 썼는데, 그래서 사실 구속까지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구속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 이제 유튜버는 이제 거액의 돈을 다 들여서 모든 수단을 강구했는데 이게 구속이 됐다. 그래서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을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대중이 바라보는 이제 여러 가지 범죄를 은닉하려고 했던 점들, 이런 부분이 이제 괘씸죄로 더 적용이 돼서 이렇게까지 구속이 될 사안이 아니었는데 구속까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번에 구속 기소가 되면서 음주운전 혐의가 빠진 채로 이제 기소가 됐어요. 아니 술을 마셨다고 밝혀져 있는데 어떻게 음주운전 혐의가 빠질 수 있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왜 빠지게 된 거죠? 네, 이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건이 발생을 했고 경찰에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에서 수사를 다 마친 다음에 검찰로 이제 송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송치할 때 이런 죄를 위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음주운전죄, 그리고 사고 미조치, 위험운전 치상, 도주치상, 그리고 범인도피 교사 이렇게 이제 죄명을 받았는데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한 다음에 이제 법원에다가 이제 재판을 올리게 됩니다. 이걸 기소라고 하는 것인데 이 기소 과정에서는 경찰에서 이렇게 올렸던 죄명 중에 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은 빠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 음주운전은 왜 빠진 것이냐 이게 이제 관심을 받는 것인데 네. 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도로교통법 148조의 2 3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운전을 할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형사적인 처벌을 하겠다는 것인데 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어떤 것이 있냐면 이때 당시에 실제로 이제 바로 호흡기 측정을 한다든지 혈액 측정을 했으면 그때 당시에 운전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음주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네. 했는지를 증명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검사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위드마크라고 해서 그 검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 계산하는 방법이 뭐 술을 마시고 뭐 30분 동안은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올라가고 뭐 이런 계산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 검사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이 위드마크 공식만 가지고 했던 것은 무죄가 선고됐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에서도 재판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은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뺀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고 아하. 다만 이 음주운전 관련해서 지금 죄명이 하나가 더 있어요. 네. 관련 죄명이 뭐냐면 위험운전 치상입니다. 네. 이게 특가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죄명인데 이게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네. 운전을 하고 누군가를 다치게 하면 성립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약물은 아니었으니까 음주라고 본 거죠? 그렇죠. 일단은 그래서 이 위험운전 치상은 기소가 됐고 검찰에서 이 부분은 혐의가 있다고 재판을 해달라고 이제 법원에 올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의 영향이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관련 사실관계가 아예 빠졌다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은 이 0.03이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검찰에서 뺀 것이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위험운전 치상 이제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음주로 인해서 운전이 좀 어려웠다. 위험운전 치상죄는 적용이 됐는데 음주는 아니었다. 운전 혐의는 또 이렇게 빠지게 된 거니까 이 기사를 읽으시는 그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헷갈릴 것 같고요. 과거에 우리가 술은 먹었는데 음주는 아니었다라는 이런 마치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마치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게 현실화된 것 같고요. 과거에 그 이창명 씨라고 저희가 2016년도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당시에 영등포구에서 이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를 해서 9시간 만에 이제 경찰서를 찾았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음주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고 실제 검찰이 이제 위드마크를 적용해서 당시에 뭐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를 해서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결국에는 재판에서 인정이 되지 않았고 이런 이 정황상 인정은 되나 이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음주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김호중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 그렇게 되면 지금 술을 마신 시점이 사실 정확히 특정은 어렵잖아요. 이번 사건에서요. 사고를 내고 나서 이번에 김호중 씨처럼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음주를 한 경우에 이런 수사를 뭔가 의도를 갖고 방해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뭔가 그 효과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에 이 죄명 자체에서 기소가 빠지다 보니까는 이 음주운전을 이제 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도망을 친다든지 술을 더 마신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부터 있었던 판례고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에도 이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이 음주 단속을 하는 앞에서 술을 마셔버리면 내가 운전할 당시에 취했던 것인지 아니면 방금 마셔서 취한 것인지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과거부터도 이야기가 했었는데 결국 이 부분이 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법으로 만들어서 이 사회의 규칙을 만약에 이렇게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뭐 술자리에 있었다든지 술을 마신 CCTV가 있는 상황에서
이 음주운전을 하고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이것을 뭐 처벌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 이제 앞으로는 막을 수가 있겠지만 현재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이게 좀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법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음주운전 혐의가 빠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형량에는 문제가 없다, 영향은 크게 미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실제 이 김호중 씨가 받는 양형에는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지금 이 양형 자체가 얼마나 나올지를 봐야 되는 것이 지금 말씀드렸던 죄명들이 지금 5가지 정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중에 이제 4가지가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사고 미조치나 이 각각의 죄명이 구성 요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사실관계가 증명이 돼야지 죄가 성립이 되는 건데 사고 미조치 같은 경우에는 사고 발생 사실 그리고 미조치 발생 사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네. 인정이 될 겁니다. CCTV로 명확하거든요. 예, 그런데 예. 위험운전 치상 같은 경우에는 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운전이 곤란했다라는 것도 증명을 해야 돼요. 예. 이따 이 사람이 뭐 말이 어눌했다든지 절뚝거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또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쟁점이 될 것이고 또 상해에 대해서는 상해 진단서가 지금 나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해가 인정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이제 다툼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도주치상 같은 경우에는 도주를 한 사실이 지금 명백하고 상해가 네. 발생한 사실도 명백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또 인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예. 범인 도피 교사가 또 제명이 올라갔는데 이 범인 도피 같은 경우에는 범인으로 이제 이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되고 예. 이거를 도피를 하는 것, 교사했다는 사실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죄명에는 올라가 있지만 네. 교사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용이치 않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혐의들 중에 몇 가지가 유죄로 인정되느냐가 1번이고 예. 이에 따라서 양형이 뭐 합의를 했다든지 상해가 적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감경되는 걸 2번으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양형이 어떻게 될 것이다 예상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양형에 영향이 없다는 것은 당연히 지금 양형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면 처벌은 될 것이지만 어떻게 될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달리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안 기자님, 지금 법적인 부분은 이렇다고 할지라도 누리꾼들은 아니 술을 마셨는데 어떻게 음주 혐의가 빠지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부글부글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오늘 국회에서 사실 신영대 의원이 이런 관련 이제 일명 김호중법을 이제 개정안 이제를 좀 발의를 하기도 했는데 네. 이 발의가 됐다고 해서 김호중법이 일종의 술타기를 한 거잖아요. 네. 김호중 씨가 사건을 내고 그 뒤에 이제 구리에 있는 한 호텔로 가면서 또 이 편의점에 들어서 술을 사는 모습이 예, 목격이 예. 됐고 그 뒤에 술을 더 마신 것으로 보고 장소로 이동해가면서 술을 더 먹으면서 음주를 더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사고 발생 당시에 음주 측정이 지금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결국에는 사실은 법조계에서 암암리에 이런 음주 사건이 터졌을 때 하나의 해결책으로 좀 논의가 나왔던 네. 이야기들인데 이게 현실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우리 대중들이 바라보기에 이거는 김호중법이 발의가 되더라도 김호중 씨에게는 이 법안이 네. 적용이 되지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대중이 분노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어제 기자회견을 했었던 박세리 감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그 박준철 씨나 어머니나 언니나 또 같이 하면서 함께 했던 시간들 보기 좋았고 우리 박프로의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워서 저는 눈물이 안 날 줄 알았어요. 화도 너무 나고 이런 불편한 사이에 대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런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던 거고 박세리 희망재단의 이사장이 저희이기 때문에 돈과 사는 잘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네, 안 기자님.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눈물까지 이렇게 쏟아낼 정도로 감정이 복받친 모습을 보였어요. 박세리 감독. 그러니까 결국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어제 기자회견까지 이르게 됐는지 어제 회견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박세리 기자를 이제 과거에 취재했던 기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찹찹한, 굉장히 보면서 안타깝다라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한숨이 나왔었죠. 예. 네, 근데 그 기자회견에서 보면 과거에 이제 박세리 씨와 한 24년 정도 인연이 있는 이제 기자가 이 사태를 막을 수 없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질문을 받기 전까지 박세리 씨가 굉장히 사실은 멘탈 갑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아, 어제 그 질문을 한 기자가 네.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네, 기자인가요? 2000년대부터 계속 이제 취재를 했던 기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취재원과 취재를 할 때 네. 한 24년 정도의 취재 이 원과의 관계면 가족 같은 사이거든요. 그렇죠. 서로 신뢰관계가 상당할 것 부모님과도 가족 이런 신뢰가 충분히 그 부친과도 굉장히 신뢰가 예. 있었기 때문에 어제 질문하면서 기자의 음성도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듣는 박세리 씨가 그때부터 사실은 멘탈이 조금 무너졌었던 것 같고 예. 그래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한 말이 거의 한 64초 동안 대답을 못했거든요. 대답을 못하고 겨우 말을 꺼낸 말이 막을 수 없었다. 막으면 막을수록 아버지의 부채가 또 드러나고 계속해서 막았는데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결단을 내서 용기를 내고 섰다라고 말을 했고요. 결국에 어제 박세리 씨가 이제 기자회견을 연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아버지와 이 부채로서 자신을 선을 긋고 이제는 박세리 희망재단으로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큰 용기를 내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문화 쪽 전문으로 네네. 취재를 해 오셨으니까 이 가족에 대한 사랑, 뭐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사랑도 그렇고 이 박세리 감독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그렇고 좀 각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언론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지기도 했었는데요. 네, 과거에 사실은 이제 우리 지금에서야 골프가 대중화되고 많은 분들이 하고 즐기는 스포츠가 됐지만 과거의 골프는 좀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네. 많은 돈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박세리 씨의 부친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아버지가 빚을 내면서까지 이제 박세리 씨를 골프를 지원해주고 전폭 지원해줬기 때문에 박세리 씨가 아버지를 표현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제2의 코치다 나의 그리고 아버지 나의 스승이다라고 이야기했고 네. 박세리 씨가 2016년도에 은퇴를 하면서 아버지와 그 포옹하던 장면은 전 국민들이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 아버지는 내 골프 인생의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박세리 씨의 가족과 관련해서도 방송에 나와서 굉장히 많은 말들을 했었습니다. 그 200억에 달하는 사실은 박세리 씨는 운동만 했지 돈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것 같은데 자기가 이제 기사로 이렇게 봤을 때 자기가 스폰서십 같은 걸 받은 것까지 포함하면 한 200억 정도를 벌은 것 같은데 다 아버지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과거에 아버지 그 예를 들어서 뭐 시계라든가 9억 원에 달하는 시계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뭐 다이아몬드 캐럿이 한 9억 원에 달하는 그래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이런 플렉스를 한 게 부모님에게 27억 원에 달하는 굉장히 많은 선물을 했고 집도 지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경매에도 좀 이야기가 나왔던 집이긴 한데 굉장히 그 가족 간의 정이라는 게 굉장히 끈끈했는데 결국엔 아버지의 부채로 인해서 그걸 계속 갚아주는 과정에서 박세리 씨가 모르던 사실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특히 이번에 이제 새만금 이제 개발청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면서 이번에 이제 더 큰 문제가 발생하면서 아버지와 결국엔 지금은 소통은 단절한 상태라고 합니다. 예, 어제 있었던 영상 하나 더 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 보죠. 저희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기 때문에 저희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가 갖고 계셨던 모든 채무 관련해서 제가 다 변제를 해드렸지만 이제 더 이상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오게 됐던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 일이 커진 상황까지도 분명히 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위가 이미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제가 한 번 해결하면 또 다른 채무 관계가 또 수면에 올라오고 또 한 번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올라오기 시작했던 게 그게 지금 시발점이 됐던 것 같아요. 자, 변호사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특히 이제 채무 문제, 좀 선을 긋는 이제 발언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과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우선은 저희가 이게 사실관계가 두 가지인데 이게 조금 혼용되다 보니까는 혼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구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사건이고 하나는 지금 이 아버지가 이 새만금 사업 관련해서 이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이게 박세리 희망재단 명의의 이제 의향서였고 이 부분을 재단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문서 위조 및 이제 동행사로 고소가 됐던 그런 사안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와 별도로 지금 박세리 씨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토지랑 이제 건물 여러 개로 돼 있고 토지도 필지가 여러 개로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경매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매는 최근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제 조금 연도가 됐어요. 그 이전에 이제 들어왔던 사안이었고
지금 이게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경매는 일단 개시 결정이 있었지만 집행 정지가 돼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인데 이 부분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채무와 관련해서는 방금 이 재단과 관련해서도 이 재단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단이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좀 다른 부분이다 설명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 경매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에 관해서 이제 박세리 선수가 이야기를 한 부분은 이 경매도 이 토지나 이런 것들의 몇 가지가 지분이 박세리 선수 단독 명의가 아니라 아버지랑 공동 명의로 2분의 1씩 명의가 있었거든요. 그렇다가 2017년에 이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이 아버지의 지분도 박세리 선수로 다 이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아마 예상되기로는 이 부분이 만약에 이 채무자가 빚이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어떤 뭐 매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현금화를 해버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현금을 다 써버리면 받을 길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런 매매 행위를 사해 행위라고 해서 취소를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2017년에 이 명의를 이전한 것에 대해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지금 제기된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 소송은 1심이 2023년 1월에 이제 추정이 되고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또 이제 이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가 이 경매를 신청했던 채권자에 대해서 청구 이의 소송이라는 걸 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 판결이라든지 뭐 집행권한이 있는 상태에 대해서 이거 내가 갚았는데라든지 다른 이유가 있을 때 청구 이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청구 이의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사실관계는 아직 이제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박세리 선수 이야기는 이러한 채권자들, 아버지의 채권자들로 인해서 너무 많은 이런 좀 부담을 가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더 단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가 뭐 다른 사업이라든지 뭐 채권 채무 관계를 가짐에 있어서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신뢰를 주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는 본인과는 좀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걸 좀 명시적으로 알리기 위한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안 기자님. 이제 딸은 이렇게까지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했는데 아버지의 입장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일단 부친의 입장은 그 기자회견 이후로는 나온 입장은 없고요. 과거에 이제 한 11일쯤에 방송을 통해서 이제 박세리 씨의 아버지께서 이 사실 재단의 도장을 위조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 시공사 측의 요청에 동의만 해준 거다라는 입장을 한 차례 밝힌 바가 있고요. 이 지금 그 대발 그 새만금 쪽에서 이제 골프학교를 설립할 때 아버지로서 이 정도는 내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입장 정도만 밝힌 상태고 그 이후에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는 이제 입장 발표가 추가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버지가 또 추가적인 기자회견으로 뭔가의 입장을 내실지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아버지의 입김이 박세리 감독이 어렸을 때부터 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좀 언론에 혹시 알려지지 않은 이런 스토리들이 좀 있습니까? 예, 박세리 씨 하면 사실은 그 굉장히 척박한 이제 골프 환경에서 골프를 배웠기 때문에 아버지가 거의 이제 코치에 준하는 이제 과거의 운동선수들 가운데 이제 아버지나 부모님이 큰 역할을 하는 이제 굉장히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박세리 씨한테도 굉장히 아버지는 정신적 지주였고 그다음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아버지가 거의 이제 돈을 모든 것 그 당시에 스폰서십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었다면 지금의 박세리 씨는 솔직히 없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랬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뭐 여러 운동 이런 관련해서 아버지 함께 연구했고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게 미쳤다라고 그러니까 골프에 시작하고 그리고 끊지 않고 계속 가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었다. 그럼요. 제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박세리 선수도 없었을 거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예. 박세리 감독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연예계에서는 이제 가족의 이런 빚 문제로 힘들어하고 곤욕을 치르는 분들이 꽤 있죠. 영상 보시고 짧게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평생을 부양했습니다. 청춘 바쳐 열심히 일했던 많은 것을 빼앗겼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증언 잘하고 오겠습니다. 네, 조금씩 사연은 다르겠습니다만 박수홍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네, 박수홍 씨 사건 같은 경우 거의 60억 원에 달하는 소송으로 번져서 친형과 그 박수홍 씨에 관해 문제로 번지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서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박수홍 씨 같은 경우에는 박수홍 씨의 형이 매니저로서 수십 년간 박수홍 씨의 연예계 활동을 지원해줬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의 박수홍 씨가 있는 그 이면에 박수홍 씨 형의 희생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그 뒤에 이제 많은 이제 출연료부터 해가지고 박수홍 씨는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많은 이제 과거의 스타들이 보면 이런 이제 나와서 이런 대외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고 바쁘기 때문에 이런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하거나 잘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네. 초기에 뭔가의 성장 과정에서 지원을 받고 돈 문제에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그 이후에 뭔가 일들이 터지는. 네, 그러니까 박수홍 씨도 돈 문제 관련 신경 안 썼던 이유가 그만큼 형을 믿었고 예. 형이 또 잘 재테크를 해줬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박세리 씨와 유사한 것 같아요. 박세리 예, 씨도 예. 결국에는 그러네요. 운동만 해왔기 때문에 예. 그 관련해서 이런 어떤 재정적인 자기와 관련해서 이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몰랐던 부분이 지금에 터진 건데 네. 박수홍 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터진 거고요. 예. 그리고 장윤정 씨도 마찬가지로 이 자신이 몰랐던 자신 동생의 이제 사업하는데 10억의 빚이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고 이제 어머니와 또 절연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박수홍 씨와 이 그 장윤정 씨 같은 사례를 보면 이 연예인들 가족을 보면 연예인이 굉장히 대성하게 되고 한꺼번에 일확천금을 또 어떻게 보면 그렇죠. 굉장히 예. 노력을 많이 하지만 톱스타들의 경우에. 경우는 큰 돈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다 네. 보면 가족들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묶이는 경우가 많은데 예. 장윤정 씨와 이제 박수홍 씨 같은 경우는 이 결혼하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결혼을 하다 보면은 경제를 분리하게 되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더 소송이 불거졌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결혼하면서 오히려 부모의 정을 더 느끼고 결혼 후에 아이도 낳고 하면서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손자 손녀의 기쁨도 예. 즐기게 해드려야 되는데 부모를 부양하지 못하고 절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에는 계속되는 부모들의 빚 또는 박수홍 씨 같은 경우는 형과의 이 불화로 인해서 결국 부모님과도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례를 번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고 이게 비단 두 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한소희 씨도 예전에 문제가 있었고 최근에 심현택 씨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스타들이 비투 관련해서 굉장히 뭐 곤욕스러운 자신도 몰랐던 아버지의 어머니의 빚이 네. 이렇게 돌연 나타나서 곤혹스러워하면서 결국에는 용기를 내서 부모님과 저는 이제 더 이상 소통하지 않는다면서 절연할 수밖에 없는 예. 안타까운 사정들이 많이 말씀 있습니다. 주신 대로 이제 톱스타들 중에 이렇게 가족과 돈 문제로 네. 얽혀서 고생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보통 이제 가족들이 매니지먼트라고 하나요? 네네. 매니저 역할도 하면서 돈 관리도 하는 네네. 이런 경우들이 꽤 많나요? 과거에는 진짜 많았다고 보여지고요. 아, 오히려 과거엔 더 많았다. 네, 과거에 사실 매니지먼트 이제 할 때 어느 정도 가족의 희생이 없이 이제 톱스타가 탄생하는 경우가 많이 없었습니다. 부모나 어머니나 누군가 꼭 로드 매니저나 아니면 어머니 현장에 오시는 경우 굉장히 많으셨고요. 예. 아버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 명의 스타가 나오기까지 그 주변 가족의 희생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박세리 씨 같은 경우도 그 대전에 보면 집을 따로 지어서 자매들과 함께 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자매들의 희생이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가족의 희생이 있었고 과거에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고 최근에도 이 한 명의 톱스타가 나오면 이제 톱스타들이 이제 한 7년 정도 이제 보통 계약이 맺어지는데 그 이후에 본인의 회사를 많이 설립하면서 네. 가족 회사를 많이 설립을 하면서 또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족 경영이 매니지먼트에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 사실은 매니지먼트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고도의 이런 사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때로는 가족이 참여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분리가 되고 있는. 네네. 지금은 이제 기획사들이 굉장히 뭐 조직화되고 전문화돼 전문화돼 있으니까. 있어서 예. 많이 분리가 되고 있고 예. 스타들도 지금은 이 좀 MZ 스타들은 예, 예. 자신의 이제 재정 문제는 예.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톱스타들의 관련한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